자, 지금부터 제90회 전산세무이익업 이론 시험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이라는 거죠.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하여 표시한다. 틀렸죠? 상계 안 합니다. 총액 표시입니다. 총액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순액이란 말이 나오면 틀렸다. 상계 안 합니다. 3번.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맞는 말입니다. 발행 금액 아닙니다. 발행 금액, 액면 금액.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 틀렸다. 2번, 물가가 하락하고 또 나오네요.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죠. 자, 1번 아니면 2번이 됩니다. 얘들이 둘이가 극과 극의 방법입니다. 크고 작고, 작고 크고. 그래서 이렇게 크든, 이렇게 크든. 부담스러워서 가운데 있는 방법을 이해해드리죠. 일명 두 가지 가중 평균법. 이 두 가지가 이 사이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려고 하면은 매출원가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기초상품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원가. 자,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에서 매출을 뺍니다. 매출을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자, 물가가 하락했을 때, 물가가 하락하죠. 물가 하락 시, 요 기말 재고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만약에 기말 재고가, 기말 상품이 크게 평가되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게 되고,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이익은 크게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기말이 적게 평가되면 매출원가는 크게 평가되고, 매출원가가 커지면 여기 쭉 빼면 얘는 작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적게 계산한 방법 이거죠. 적게 계산하는 거. 당기순이익을 적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출원가를 크게 계산하려면 기말을 적게 평가하는 것. 물가 하락 시 기말을 적게 평가하는 방법은 둘 중에 무엇일까? 이게 당기순이익인데 얘가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 자, 물가 하락 시, 자, 선입선출법을 쓰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갑니다. 여기가 시간입니다.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지출되고, 출고가 되고, 결국 뭐가 재고로 남는다? 얘가 재고로 남죠. 이게 선입의 재고가 됩니다. 선입 재고. 재고가 기말 재고입니다. 얘입니다. 기말이 싼 게 재고 남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싼 게. 요거네. 이게 선입입니다.
답 1번이네. 그러면 후입 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매입 역순법. 그럼 뭐가 적으로 남아? 후입의 재고는 얘가 되죠. 후입 재고. 비싼 게 남죠. 비싼 게 재고는 남는 거죠. 비싼 게 재고는 남는다. 후입. 후입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적게 평가하고 선입은 결과적으로 후입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선입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적게 평가한다. 단기 수익률을 적게 평가하는 것은 선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3번. 자, 취도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 그러니까 취도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취도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죠. 재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자, 이런 애들은 보유세죠.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런 애들은 세금과 공과적입니다. 세금과 공과 계정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취득세, 취득세나 등록세,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얘들은 취득원가 포함이죠. 설계비, 그 다음에 설치비, 운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입니다. 자본화된 금융비용, 이 금융비용이다 이라면은 은행이죠. 은행의 비용, 뭐 이자 비용이죠. 여기서 문제는 자본화입니다. 자본화, 자본화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 같은 말이죠. 뭐 하는 거죠? 자본화, 자본적 지출, 지도원가 포함에 지도원가 포함. 뭐죠? 자산 처리, 지도원가 포함하는 것. 이자 비용을 지도원가 포함해라. 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에서 나오죠.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2년이 걸린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대출에 이자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발생하는 그 이자들은 취득원가 포함해라. 건설 중인 자산 잡습니다.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그 이자 비용을 자본화해라. 취득원가 포함해라. 자산 처리해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2018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자, 1월 1일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사채를 액면이 10만 원인데 92,669원에 발행을 했다. 사채 액면이 들어가죠. 항상 당연히 10만 원, 보통 예금 92,669원. 나머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사채 1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들어가고 빼죠.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액면이라 하죠. 액면이죠. 얘를 장부가 또는 발행금액, 발행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자, 여기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은 10만 원 발행하고 돈은 92,669원을 빌렸죠.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 뭐죠? 자,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92,669원 빌리고 나중에 10만 원 갚죠. 얘는 뭐다? 이자죠.
무슨 이자? 선이자. 얘는 이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만기가 3년입니다. 그동안에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매년 말 3년 동안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2월 31일 이자 지급, 2019년 12월 31일 이자 지급, 2020년 12월 31일 이자 지급. 만기가 3년이니까 이렇게 만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매월 말. 이자는 항상 그 액면 이율이죠. 액면 이율. 액면 이자율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 10만 원, 8%, 8,000원. 액면 이자 10만 원, 8%, 8,000원. 액면 이자 10만 원, 8%, 8,0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8,000원 돼 있죠? 그 밑에 현금 8,000원. 8,000원 지급합니다. 액면 이자율대로. 자, 현금 8,000원. 그럼 이자 비용 8,000원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급할 때 아까 여기 4차 할인 발행 자금 있죠? 요 4차 할인 발행 자금 요거 4차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적고 이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얘는 이자죠. 92,669원을 빌려오고 10만 원을 나중에 갚는 겁니다. 얘는 이자죠. 얘가 뭐야? 얘는 이자 지급할 때마다 얘를 없애줘야 됩니다. 상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상각할 때 무슨 법으로 상각한다? 정해법, 정률법이 아니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합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에서 어떻게 상각액을 구하느냐? 액면이자와 유효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액면이자는 구했죠, 아까 10만 원에 8%, 8,000원. 그럼 유효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유효이자는 발행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여기 있죠? 발행가액이 요거였죠? 요 금액입니다. 예? 이자율 10%. 그러면은 발행금액 곱하기 이율 10%. 이래버리면 이자가 9,266원이 나온다. 얘 둘이를 뺀다. 액면이자 빼기 유효이자.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 1,266원. 요 차이가 4차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이 됩니다. 요 7,331원 중에서 1,266원을 상각합니다. 상각.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면 대손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면 감가상각비죠. 근데 4차 할인 발행 자금이면 옛날에는 4차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얘는 이자거든. 이자 비용. 얘 상각할 때마다 할인 발행 자금, 이자 비용. 할인 발행 자금, 이자 비용.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상각 다 하면 이자 비용이 7,331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4차 할인 발행 자금 상각합니다. 이자 비용 1,266원 합쳐서 이자 비용 9,266원.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대변에 사채 10만 원 그리고 4차 할인 발행 자금 여기에서 1,266원 상각했죠? 빼면 6,065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죠? 마이너스. 그러면 발행가액이 이렇게 바뀌었다. 잔고금액이 바뀌었죠? 4차 할인 발행 자금도 처음에 7,331원에서 1,266원 상각하고 나니까 6,065원이 남았죠. 얘는 점점 줄죠? 상각을 하니까. 점점 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점점점 커지고 요 10만 원에 가까워지게 된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역시 자, 현금 8,000원, 액면 이자율 8,000원 지급하고요. 4차 할인 발행 자금 유효이자율법에 상각합니다. 액면 이자는 8,000원이고 유효이자는 9,393
93,935원 여기 이해가 있죠.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10% 9,393원 얘들이 차액 얘가 상가액이다. 상가액 되죠. 그러면 이자 비용 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된다? 여기서 1,393원 원을 상각을 하니까 결국 얼마가 돼? 4,672원이 남는 거죠. 점점 줄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빼면 이래 되죠. 자체의 장부 금액이 증가되죠? 10만 원으로 갑니다. 계속.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면은 만기 때니까 이자 8,000원에 지급하고 만기니까 남은 4차 할인 발행 자금을 몽땅 상각합니다. 남은 4차 할인 발행 자금 몽땅 상각합니다. 이자 비용. 그러면 4차 할인 발행 자금은 제로가 되고 장부 금액이 10만 원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의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당연하죠. 요거죠. 2018년 결산 때 사채의 장부가액은 얘죠. 액면가액보다 당연히 작죠. 왜? 할인 발행 자금을 뺐기 때문에. 작습니다. 2번.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8,000원이다. 여기죠. 2018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액면이자 8,000원이 되는 거죠. 3번. 2020년 이자 비용 인식 후 4차 할인 발행 차감 잔액은 제로이다. 2020년 말 얘를 말하죠. 2020년 말 4차 할인 발행 차감을 몽땅 상각하면 되죠. 이 남은 거. 왜? 만기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각액을 할인 발행 차감을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차감은 제로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 맞네. 4번에 4차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4차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 볼까요? 상각액 여기서 1266원 상각했죠. 2019년도 1393원 상각했고 4600 어떻게 됐죠? 점점 증가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문제죠. 네. 5번 문제. 자, 재화의 판매로 인해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화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고요. 그 원가도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죠. 할 때 원가 그리고 매출 금액. 그 다음에 매출을 하게 되면 경제적 효익 뭐죠? 돈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하죠. 매출하면 돈이 들어오죠.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뭐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유형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자, 여기 내고 여기가 A입니다. A에게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매출, 판매. 이 물건을 매출했죠. 그럼 매출했다는 것이 뭐죠? 판매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나였는데 A로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이득, 위험, 그죠? 그 다음에 이득, 여기 고스란히 A로 넘어가죠. 주인이 바뀐다. 재화 소유에 따른 그 위험과 보상, 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로 넘어가죠. 매입자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매출했는데 내 거. 아니죠. 예. 매출했는데도 내 거 판매자 아닙니다. 6번 문제.
원가에 됩니다. 매출 원가. 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매출 원가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 이거죠. 이거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 여기 있죠. 1,050만 원.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죠. 얘 어디 있죠? 얘 있죠. 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구할 수 있네. 자, 1100, 200, 900. 900이 넘어가죠. 합계 1000. 200이면 800. 답은 800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배부 기준. 자, 직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시험 문제다. 직관적으로 건물에 관련된다 면적. 검사에 관련된다 잘 몰라. 검사 뭐 맞는 겁니다. 노무에 관련되면 조금은 쓰겠죠. 노무관리 구매와 기계 연결이 없죠.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예정과 실제 소비 계산하는 거죠.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 시간은 1,000시간이다. 배부 차이가 200만 원인데 과소 배부랍니다. 실제 발생한 제조관제비 얼마인가? 그럼 이거는 이 틀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문제는 100%이 틀에 맞추면 됩니다. 볼까요? 내가 100원을 예정을 했는데 실제로 소비한 건 80원이에요. 20원을 너무 많이 설정했죠. 이걸 두고 과대 20원 부르고요. 100원을 예정했는데 12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20원을 너무 적게 설정했죠. 과소 20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소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과소 200만 원 차이가 과소 200이면은 과소면 예정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예정을 기준으로 해서 과대 과소가 됩니다.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가 되죠. 과소를 했으니까 예정이 작다. 그런데 이때 실제 제조건제비는 얼마인가?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실제가 200이 큰 겁니다. 예정이 얼마냐? 자, 요 공식이 요 두 개가 있죠. 요 공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정 배부액, 실제 배부액을 구하는데 배부율을 뭘 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예정 배부액, 실제 배부율을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배부 기준이겠죠. 여기서 배부 기준이 실제 작업 시간이다. 실제 작업 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1000시간. 그런데 예정 배부율이 5,000원이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왔네? 500만 원. 그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 500만 원. 그러면 실제 나왔네. 예정이 200 작죠? 실제가 200 커. 그럼 700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1번. 이거는 공식도 잘 나옵니다. 실제죠? 실제 예정이 되는 겁니다. 공식도 잘. 이 공식 중에서는 이 공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정 공식이. 9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죠.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1번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 원가 계산표. 그죠? 작업 원가 계산표로 원가를 집계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찍게 한다.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별 아니죠. 자, 종합이 여기 작업별 돼 있죠? 작업별 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개별이 작업별. 종합원가 계산이 공정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개별원가에서는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하죠. 구분해서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 10번 문제. 다음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입니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환산 안 하네. 공정 초기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이죠.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평균법으로 구하라,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 이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 선입선출법 공식은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입니다. 그런데 평균법은 완성 플러스 기말이죠. 여기 보니까 기초가 제로죠. 기초가 제로예요. 그럼 기초가 제로면 같은 겁니다. 기초가 제로이기 때문에 평균법을 하라, 선입선출법 하라 이 말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완성 수량은 없고 기말 수량이 있네. 400개, 400개, 가공비 400개.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환산. 얘는 환산 안 하죠. 왜? 전량 투입이니까. 재료는 언제 투입이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착수, 개시 때 투입을 했다. 환산 안 합니다. 시험에 대부분이 이해가 나오죠. 진행, 진척에 투입을 했다. 환산을 합니다.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 그래서 가공비 구할 때는 무조건 환산, 재료비 구할 때는 환산 하나하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착수 계시면 환산 안에 진행, 진척이면 환산인데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이 얘가 출제가 되죠. 환산 안 합니다. 공정초이에 투입됐으니까. 그 다음에 완성. 자, 완성은 안 나와 있는데 완성은 구해야 되죠. 자, 수량, 기초 제로죠. 착수 600개. 얘가 착수 투입 같은 겁니다. 600. 그 다음에 기말 400. 그럼 완성 몇 개? 200개. 완성 수량 200개. 여기다가 200개를 넣어주면 600개. 여기 200개 넣어주면 46, 24, 240개 더하면 440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영세율과 영세제도와 면세제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참조하세요. 자, 1번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예, 면세 포기 제도죠. 왜? 면세 사업자로 수출해버리면 매입세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불리하죠. 영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면세 포기하면 대신에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3년 이후에 돌아올 수 있죠. 1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국내 거래수도 면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국내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그죠? 국내수도 명세 적용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답은 그러면 3번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면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보면은 면세사업자든 영세사업자든 매출을 하면은 부가세 없죠? 매출을 합니다. 부가세 0이죠. 없는 거나 0이나. 그죠? 그러나 매입을 할 때 다르죠. 영세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은 부가세 0입니다.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부가세가 있으면 나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는 완전 면세, 얘는 못 돌려받죠. 불완전 면세라고 얘기합니다. 면세는 완전 면세 아니죠. 불완전 면세. 3번. 12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하고 나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사업 개시 안 해도 됩니다.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아니죠. 방금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이점이 틀렸고요. 자, 사업이 둘 이상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얘기하죠. 는 본점이나 관할 세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둘이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본사가 대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자 단위별로. 그러니까 본사가.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한 개의 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회사가 A사, B사, C사, 회사가 3개 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습니다. 12번 답은 2번. 156페이지 참조하세요. 13번. 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법인사업자와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 돼야 됩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억 이하다. 3억 이하.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1번에 있고요. 아닌 사업자, 3억 이하 개인사업자. 도 발급할 수 있다. 전자 발급하고 싶으면 발급하면 됩니다. 시간 좀 지나면 다 발급이 됩니다. 지금 유예기간이죠. 3억 이하는 아직 종이 발급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잘못했으면 수정 발급하면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답은 아까 3번이었죠. 4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 날까지 전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날까지 전송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전송되죠? 이거 참조하세요. 177페이지 14번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종합소득 뭐 있죠? 2, 배, 사, 근, 연, 기 이 6가지가 종합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가
종합소득이랍니다. 얘는 아니죠. 두 가지 더 있죠. 퇴, 양. 퇴직소득, 양도소득. 얘들은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하면 합산해서 되죠. 얘들은 분류소득, 여기에서 따로 뺐다. 그래서 분류소득, 퇴직과 양도소득. 15번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모든 틀렸습니다. 모든 아니죠. 퇴직과 양도는 아닙니다. 2배사 금연기만 합산해서 과세한다. 2번 과세기간은 개시폐업 영향받지 않는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왜? 사업 개시나 폐업은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죠. 종합소득에는 이거 말고도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5가지가 총 6가지나 있죠. 그래서 사업 개시 폐업 이거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번 이자와 배당 및 연금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좀 틀렸죠. 열거주의에서 플러스 이자와 배당은 포괄주의도 채택하고 있죠. 부분적 포괄주의. 왜냐? 이자와 배당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도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죠. 맞습니다. 주소지, 거주지죠. 거주지, 주소지입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사업장 주소지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부가세입니다.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답 2개네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